이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죠. 자, 그 행동적 접근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른바 경영학에 있어서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과학적 관리법 그러면 누가 연구했다? 테일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제너럴이 빠졌네요. 일반 관리론,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티어리 누가? 페어리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로크러시는 베버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특징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시 미국의 상황에 부합했다. 다시 얘기하면 19세기 후반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될 때 필요한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 이피시언시다. 효율성이다. 이피시언시, 효율성을 통해서 경제를 개발하는 게 좋죠. 신속하고 빠르게. 그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 이후에 경영에 있어서 큰 이슈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효율성 추구였죠. 그래서 당시 조직의 경영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테일러는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 통해서 봤을 때 조직 구성원들, 특히 근로자들을 상당히 레셔널한 존재, 합리적인 존재,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면 기계적인 인간으로 보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를 제공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 방식에 있어서, 근로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죠? 이른바 타임 스터디와 모션 스터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했지만 너무 조직 구성원들을 기계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일만 하는 존재로. 그죠? 그리고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긴 했어. 생산 방식에서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긴 했지만 상당히 직무관리 중심적이었다. 반면에 두 학자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이 부분이 마치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현장 감독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 같고요. 그 다음에 페어리나 베버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매니저로서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관리 중심이다라고. 그래서 관료제에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관료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관료제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거든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론에서 가장 핵심 주제는 14가지 일반 원칙이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장, 6장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5장은 클래시컬 어프로치와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행동 접근으로 나눠져 있고요. 6장은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와 스트래티직 어프로치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주제, 분야를 누가 연구했는지 학자들 중심으로 내용, 이론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경영이 어떻게 연구됐는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사실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지금 조직에 대한 연구가 계속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와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3페이지에 있는 행동적 접근법 한번 볼게요. 행동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학자는 크게 뭐 엘튼 메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매슬로우라든가 뭐 맥그리거라든가 뭐 이런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그 13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세요. 호손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공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누구와 했냐면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14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할 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need hierarchy theory, 욕구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에서 잘 나오는 출제되는. 그래서 뭐 이제 뭐 호선 연구는 뭐 인간관계론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13페이지 보시면요, 매슬로우의 이론과 맥그리거의 이론을 보면 뭐 조직행동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셔도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고전 연구 공부했던 식으로 막판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선 연구 한번 볼게요. 자, 14페이지 보세요. 자, 호선 연구가 언제 실시됐냐면은 그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924년부터 1932년. 그러니까 만으로 8년 동안 연구가 됐으니까 단일 연구치고는 상당히 오래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메이오, 에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돌은 동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료들. 그러니까 메이오만 한 게 아니라 메이오와 동료들. 메이오가 엘튼 메이오라는 학자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것도 흐름을 잘 들어보세요. 1911년에 테일러의 무엇이 출간됐죠? 과학적 관리법,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였어요? 효율성이잖아요. 능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자들이 앞다투어 테일러의 이론을 조직에 적용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죠? 출간된 지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1924년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출간된 지 한 13년 정도 되니까 미국 전역에 많이 퍼졌겠죠.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호선 공장이 어디에 있는 공장이냐면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서부 전기회사. 미국의 서부 전기회사. 이 회사 어디에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서부 전기회사에 있는 그 호선 공장. 그러니까 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 공장명이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뭐 1동, 2동, 3동 이렇게 있듯이. 그 미국 서부 전기회사,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써본 거예요. 서부 전기회사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서부 전기회사니까 어떤 거 만들게요? 전기용품 관련된 거, 그죠? 전기와 관련된 거, 뭐 변압기도 만들고, 그죠? 뭐 계전기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높일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서부 전기회사,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그래서 작업 환경을 좀 개선시키면 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겠네.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면 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호선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막 행해져요. 뭐 면접 실험, 뭐 계전기 조립 실험, 뭐 조명 실험, 여러 가지가 이제 실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일루미네이션 익스페리먼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조명 실험이라는 거 중요해요. 조명 실험. 조명 실험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했을 때 실질적으로 능률이 얼마만큼 오를까.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추워요. 지금 날씨가 막 영하 14도. 그러면 14도인 경우는 실내도 상당히 춥죠. 난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추운 장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능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따뜻하게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몹시 더워요, 날씨가. 밖에 영상 35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원하게 에어컨디셔너를 가동해가지고 습도도 줄여주고
공기도 좀 차갑게 해서 이런 환경을 개선해주면 능률이 오를 거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능률이 중요하니까 과학적 원리에 따르면 능률이 중요하니까 성과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작업 환경을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한 거죠. 호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말해서 뭐 실험부 대조건 이런 말 쓰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봅시다. A, B조로 나눠요. 일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쪽은 조명을 A는 밝게 여기는 뭐 어둡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명을 차이를 줬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작업할 때 전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물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어두운 것보다는 밝으면 그죠? 작업 성과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요.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해왔어요. 실제로. 자, 수치화를 해서 한번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 봅시다. 최적의 성과를 100으로 했을 때 과연 조명을 밝게 했을 때 얼마가 나왔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봐요. 예를 들면 밝은 쪽에서 뭐 98 그리고 어두운 쪽이 뭐 한 30 이렇게 나왔으면 가설이 검증된 거죠. 조명이 밝을수록 성과가 100점에 가까워져 높아진다. 30이면 낮은 거니까 어두우면은 별로 능률이 오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실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결과가 과연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밝은 쪽은 성과가 예상한 대로 한 92 정도 상당히 높아요. 어두운 쪽은 얼마가 나왔냐면 87 정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 이상하죠. 그러면은 조금 밝은 쪽이 성과가 조금 더 높으니까 가설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렵죠. 두 번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세 번째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어두운 쪽에서도 결과가 잘 나오는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1900 호선 실험이 1924년부터 32년까지 연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공황이 언제 일어나요? 1930년쯤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20년대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실직하는 사람들 많고. 자, 이 정도까지 힌트 드리면. 그 제 생각인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실험에 호석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실험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바이어스가 발생해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험 결과 당연히 안 알려줬겠죠. 어두운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 다 꺼놓고 어두운 데서 일해. 그러면 거기서 어두운 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이거 왜 우리 불도 안 켜줘 일하는데 이거 회사에서 우리 해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같이 일을 해서 동료의식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뭐 이제 수업 듣다 보면 뭐 매 학기인지 수업이 바뀌긴 하지만 한 학기가 끝날 쯤 되면은 같이 반에서 누군지는 이름은 잘 몰라도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얼굴이 익숙하고 친밀감도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같은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일하는데 뭔가를 사람들은 뭐 체크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 거 적어내는 건가? 뭔가 긴장을 하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겠죠. 야 우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명 어둡게 얘기했을까? 이거 어둡게 한 이유는 뭘까? 우리 해고시키려나 봐. 우리 일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지금 부양가족이 6명이야. 나 해고되면 안 돼. 아 근데 누구는 좀 몸이 아파. 야 우리
작업조 멤버들 중에서 누가 아파, 어떡하지?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죠? 일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졌겠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뭔가 친밀감이나 끈끈함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오가 나중에 이제 왜 어두운 쪽에서도 작업 능률이 올랐을까라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모아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 간에 여러 가지 끈끈한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호선 연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뭘 비교를 하냐면, 과학적 관리법에서 테일러가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인간은 어떻게 봐요?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봐요? 레이셔널한 바람. 이 레이셔널이 이성적이라는 의미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지만, 너무 이성적이면 기계 같잖아요. 로봇 같이 감정 하나도 없이 일만 하고. 그런데 호선 연구에서의 관점은 인간은 욕구가 있는 자연적인 존재야. 이 말 상당히 중요해요. 내추럴, 자연적. 내추럴 빙이다.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업 들으면서 지루할 때 있죠. 어느 때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만 어떤 경우 걱정 근심이 있어서 수업도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졸릴 때도 있고. 이게 자연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소셜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사회적인 존재. 인간은 모여서 산다고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죠?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가기 상당히 어렵죠. 우리 어떤 영화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그죠? 혼자 무인도에서 살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최근에 영화로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윌슨이라는 배구공에, 그죠? 자기가 눈, 코, 입을 그려놓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걸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래서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죠? 여러분들 다 친구 있죠? 저도 친한 친구들 있지만 가족이 있고.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합리적인 인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성과가 높지만, 낮아도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존재적인 특징, 사회적 존재의 특징 때문에 작업장의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능률이 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언제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니까 똘똘 뭉쳐서 일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호선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됐다. 다시 얘기하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관점으로 변하게 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에서 특히 관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성원이 합리적이길 바랬겠죠. 기계처럼 일하는. 지금도 이제 뭐 가끔씩 근로자들이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한 100년 전쯤에, 그죠? 100년 전쯤에는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들은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리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많이 올라가니까 기계처럼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더 좋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품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이런 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호선 연구는 인간관계론,
휴먼 릴레이션 티어리로 정립이 돼요. 자, 이런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과학적 관리법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가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초기에는 작업 조건과 능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상당히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번 작업 조건을 바꿔보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일루미네이션 익스페리먼트 조명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휴먼 릴레이션 티어리, 인간관계론이 정립되었다.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조직 내에서 혹은 집단 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성원 간 코히전, 응집성이라고 해요. 응집성. 똘똘 뭉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이 말도 써볼게요. 인포멀 그룹.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데, 공식 집단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 그죠? 너 어떤 부서에서 일해? 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 나 인사 부서에서 일해? 나 재무팀에서 일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공식적인 부서고요. 그룹이고요. 집단이고요. 비공식적인 집단은 직장 내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토요 낚시회, 뭐 동호회 같은 거 직장 내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직이 단순히 뭐 일만 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인포멀 그룹의 중요성. 그 다음에 집단 역학, 그룹 다이나믹스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룹 다이나믹스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구성원들의 응집성이나 어떤 집단 사고, 그룹 띵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단 사고. 그룹 띵크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이나 생각이 무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이 단결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죠.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중요한 게 집단 역학이거든요. 뭐 이것은 나중에 이제 30년대 후반으로 가면 레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이론을 펼치면서 집단 역학을 얘기해도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시사점 한번 볼게요. 시사점, 호손 연구의 시사점. 호손 연구의 시사점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조직 구성원들은 과업만 수행하는 경제인이 아니라, 그죠? 회사에서 조직 목표에 맞게 성과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과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 볼까요? 파란색 잘 보이려나? 성과 창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간 어울리고자 하는, 그죠? 사회적 존재다. 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존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 자, 내재적 동기부여라는 말 한번 봅시다. 자, 인트리식 모티베이션이 우리말로 바꾸면 내재적 동기부여거든요. 근데 이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동기부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발적 행동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발적 행동을 야기시키는 거. 우리 뭐 어떤 게임이 상당히 재밌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도록 그 게임에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하면은 보상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누가 내재적 동기부여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extrinsic motivation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외재적 동기부여겠죠. 외재적 동기부여는 보상이 있어서
금전적인 보상.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걸 얘기해요. 내재적 동기부여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긍지, 명예,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원래 동기부여의 의미를 봤을 때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동기부여에 더 가까운 개념이죠. 근데 외재적 동기부여나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상 차원에서, 특히 이제 HRM, 인적자원관리에서 얘기하는 보상 차원에 있어서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를 나눌 수 있는데, 동기부여의 원래적인 개념은 자발적인 행동 야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어두운 곳에서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멤버들끼리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그들 간에 갖고 있던 갈등 관리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 어려우시면 내재적 동기부여를 그냥 동기부여라고 보셔도 돼요. 요거는 조직행동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안 하셔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찌됐건 내재적 동기부여, 외재적 동기부여는 보상과 관계된 개념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people without organiz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조직 없는 인간이다. 조직의 목표가 중요하지 않고 구성원들 간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회사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너무 인간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조직 목표가 소홀해질 수 있다. 어떤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 행동이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조직 행동이 연구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인가의 요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성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행동의 연구를 왜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왜 연구할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면, 기계적인 존재라고 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알아서 다 알 테니까. 너 내일까지 조직행동 500페이지 책 다 읽어와. 다 읽어와요. 100%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근데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이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이것을 규명하는 게 이른바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행동이거든요. 이 학문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